그러면 오늘 세미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손수은 교수님이랑 이상훈 교수님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생태계를 연구를 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목표대학교의 강창구 교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해도 되나요? 예. 네, 목포대학교 강창구입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사실은 학회도 못 가고 외부 세미나도 못 가서 사실은 연구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박혜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연구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떨리네요. 먼저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발표들은 대부분 이제 생명과학과 전공 학생들이나 생물학자들에게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물리학자분들께는 어떤 얘기를 해야 좀 제 연구와 물리학자분들의 연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연구 중에서 종간 비교 연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간의 형제들을 비교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인데 물리학자분들께서 연구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좀 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큰 스케일에서 프로세스에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좀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 종간 비교 연구랑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연구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 얼굴이 원래 좀 검었긴 한데 지금 더 검게 나오네요. 제 연구실 옆 화장실이 지금 공사 중이라 학과 세미나실로 좀 잘 넘겼는데 여기 조명이 좀 어두운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많은 생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다윈도 그랬죠. 기본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변이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변이들은 종 내에서도 많은 변이들이 존재를 하지만 특히 서로 다른 종간에는 눈에 띄는 변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걸 Interspecies Variation 이렇게 부르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종의 나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변이가 존재를 하고요. 이런 종간의 서로 다른 변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진화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각 종들이 가지고 있는 형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형질들이 어떻게 함께 공진화를 해왔는지 혹은 어떤 형질들이 어떤 환경에서 좀 더 적응을 해서 좀 더 잘 발현되었는지 혹은 어떤 형질들이 좀 더 특정 환경에 유리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종내 비교 연구에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좀 더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종간 비교 연구에서 좀 더 도드라지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로 다른 종간의 형질을 비교해서 연구할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들은 서로 다른 세종의 새고요. 왼쪽은 진박새, 가운데는 박새, 오른쪽은 외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종간 비교를 분석할 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진박새와 박새가 확실히 좀 더 유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사한 형질들은 이 진박새와 박새가 서로 비슷한 선택압을 받아서 이런 형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진박새와 박새가 가장 최근에 공통조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조상에게 물려받은 많은 형질들 때문에 이런 형질들이 비슷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shared ancestry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shared ancestry, 이 공통조상을 가짐으로써 물려받은 이 특징은 종간 비교 연구를 할 때 특히 통계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통계 분석법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끼리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가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종들이 가지고 있는 형질들은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조상으로부터 같이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통계 분석의 가정을 이제 가정에 오류가 나게 되고요. 일반적인 통계 분석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간 비교 분석할 때 쓸 수 있는 분석법을 개통 분석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위해서 먼저 개통과 개통수에 대해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요 계통이라고 불리는 파일로젠이라고 부르고요. 계통수는 파일로제네틱 트리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은 단순하게 서로 다른 종들이 혹은 서로 다른 동물들이 서로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먼지 진화적인 이런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와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뭐 아담스 G 화이트라는 사람이 1917년도에 그린 계통수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서로 다른 동물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겠죠.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다 맞는 트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류 같은 경우에는 양서류가 아니라 좀 더 파충류에 가까운 종이기 때문에 계통수가 꼭 맞지는 않지만 계통수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거를 종 단위에서 계통수를 그리게 되면은 보통 이런 식의 동물들의 계통을 그림으로 보여준 계통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간 비교 분석을 할 때 쓰이는 분석법을 Phylogenetic Comparative Methods라 부르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종간의 서로 다른 특징들을 분석할 때 계통적인 히스토리를 고려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게 해주는 통계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다수의 종에서의 요 형질 데이터가 존재를 할 때 형질 데이터를 Phylogenetic Component,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컴포넌트와 Non-phylogenetic component,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컴포넌트, 대표적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뜯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계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Phylogenetic Comparative Method는 첫 번째로는 Phylogenetic Independent Contrast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Phylogenetic Generalized Least Square라는 PGLS라고 약자로 불리는 이런 분석법이 있는데요. Phylogenetic Independent Contrast는 계통적인 거리를 컨트롤한 상태에서 두 개의 형질을 비교하는 분석법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요 계통수가 있고요. 왼쪽이 Y 형질과 X 형질입니다. 이 형질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키처럼 연속 변수들만 분석이 가능하고요. 요 두 개의 형질들이 계통적으로 서로 비슷한 거리에 있을 때 서로 어떻게 서로 계통적으로 비슷한 일종의 거리에 있는 형질들 사이의 거리를 댄 다음에 이 거리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봐가지고 X와 Y라는 형질들이 어떻게 공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PIC라고 불리는 Phylogenetic Independent Contrast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동물의 형질 중에서 연속 변수로 표현 가능한 키나 몸무게 같은 그런 변수들만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한 분석법이 PGLS라 불리는 분석법인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선형회귀의 약간 연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저도 내부적으로인 이론들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PIC보다 훨씬 더 플렉서블해요. 즉 다양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분석법이라서 현재 계통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통 분석법에 대해서는 살짝 잠깐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해왔던 연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메인 연구 테마가 동물의 색채에 대한 연구고요. 동물 색채가 어떻게 진화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색채들은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더멀레귤레이션, 체온 조절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수컷들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혹은 드물게 반대일 수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기 위한 섹슈얼 시그널의 기능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색의 기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첫 번째로는 이 곤충에서 진화한 보호색 연구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이 되면은 저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에 얘기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뒤쪽에서는 이 나비에서 체온 조절을 위해 진화한 색채 연구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현재 포식자가 없지만 기본적인 자연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동물들은 포식자가 있고요. 그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보호색은 왼쪽에 보시는 위장술이고요. 여기는 개구리가, 여기는 해마가 숨어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포사마티디라고 불리는 경고색이에요. 그래서 독이 있는 동물들이 자신의 독을 포식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크게 나눴을 때 의태도 있습니다. 독이 없는 동물들이 독이 있는 동물을 모방하거나 혹은 독이 있는 동물들끼리 서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의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에 가장 흔한 거는 역시 케어플레지라고 불리는 위장술이에요. 이 앞에 사진에는 총 3마리의 나방이 숨어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몇 마리를 찾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 나방 3마리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1차 방어 전략으로 이 위장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위장술에 100% 완벽함은 없어요. 항상 위장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언제나 이 위장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위장이 실패했을 때 많은 동물들은 거기서 삶이 끝나요. 그래서 포식자에게 잡아먹힙니다. 하지만 몇몇 동물들은 자신의 위장, 즉 1차 방어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2차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 방어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다이마틱 디스플레이라 불리는 전략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왼쪽에 보시면 위장을 하고 있는 곤충이에요. 평상시에는 위장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가 포식자에게 발각이 되었을 때 혹은 포식자가 자신에게 굉장히 근접했을 때 갑작스럽게 숨겨져 있던 날개를 펼치면서 자신을 포식자를 놀라게 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이마틱 디스플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스타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타트들이 무언가를 놀라게 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마틱 디스플레이는 사실 국내 해충으로 이제 그 외래종인데 꽃매미에서 좀 잘 볼 수 있는데요. 꽃매미 행동을 보시면 평상시에는 위장을 하고 있고요. 공격을 당하면 갑작스럽게 숨겨져 있던 화려한 색깔을 보여주면서 포식자를 놀라게 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다이마틱 디스플레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핵심 연구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다이마틱 디스플레이는 일종의 보험 전략이에요. 자신의 위장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 전략인데 여러분들도 다들 보험을 가지고 있다시피 보험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안 쓰더라도 우선은 자신이 뭔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런 보험 전략들이 2차 방어 전략이라고 불리는 보험 전략들이 모든 종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한된 종에서만 진화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종 간에 서로 다른 다양성이 나타나느냐? 2차 방어 전략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종은 있고 어떤 종은 없냐? 이거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요. 그래서 하나의 가설을 던진 게 아마도 몸 크기가 2차 방어 전략, 특히 다이마틱 디스플레이 전략의 진화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특히 예상했던 바는 다이마틱 디스플레이 전략이 선택적으로 몸 사이즈가 큰 종에서만 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다이마틱 디스플레이라 불리는 이 전략은 위장이 실패했을 때만 작동이 되는 전략이에요. 근데 위장이 실패하려면 자신의 위장이 그만큼 좀 불완전해야 되는데 이 몸 크기가 큰 종들은 그 몸 크기 때문에 자신의 몸 크기가 작은 종보다 위장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2차 방어 전략의 진화에 대한 선택압이 몸이 작은 종들보다 몸이 큰 종에서 높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 다이마틱 디스플레이 전략이 포식자를 놀라게 하는 전략인데 이 새끼 손톱만한 나방이 날개를 딱 펼치는 것보단 조그마한 나방이 날개를 딱 펼치는 게 훨씬 더 포식자에게 위협적일 거고요. 당연히 이런 효과의 측면에서 몸이 큰 종에서 이런 전략들이 좀 더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서칭을 좀 해보니까 다이마틱 디스플레이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종들의 사진들이 전부 다 이런
대형 곤충 종이었어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큰 나방들이고요. 이런 이유로 이런 전략이 선택적으로 큰 사이즈의 나방에 진화하지 않았나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가설을 검증해보자 마음을 먹었고요. 그 검증해보자 하는 스터디 그 시스템으로는 이 LAB라고 불리는 지금 한국말로는 태극나방과예요. 태극나방과의 나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태극나방과의 나방을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이마틱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좀 알려진 종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태극나방과에서는 많은 종들이 이렇게 화려한 속날개와 위장으로 보이는 겉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종들이 이런 2차 방어 전력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극나방과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개통수를 컨트롤한 상태에서 종간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물의 개통수가 알려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보통 분류학자들이 많이 개통수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연구하고자 했던 이 태극나방과 LA비대과의 나방은 이 종 단위에서의 굉장히 다수의 종을 포함하는 개통수가 2012년도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출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저자가 제가 포답으로 있던 캐나다의 여권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장점이 있기에 이런 태극나방과의 나방을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러면 각각의 종들이 어떤 방어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은 분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종들을 크립틱, 위장을 하고 있는 종이나 카스키오스, 경고색을 가진 종이나 혹은 평상시에는 위장을 하고 있지만 속날개가 화려해서 다이아메틱 디스플레이를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 이렇게 3개의 분류군으로 나눴고요. 이걸 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이 알려진 태극나방과 각각 종들의 개통수고요. 오른쪽이 이분이 제 포닥대의 지도 교수님이고요. 나머지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 가설에 대해서는 지도 교수는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조사하는 종들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진만을 보면서 이 각각의 종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통수 내에서 각각의 전략들, 그래서 검은색은 위장색이고요, 오렌지색은 경고색, 그리고 파란색은 이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같은 전략을 보이는 컨트래스팅한 하인딩을 가지고 있는 종들입니다. 이런 각각의 전략들과 이 몸 크기가 어떻게 공진하는지를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개통수를 전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정리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축이 몸 크기고요. X축이 각각 위장술, 경고색, 그리고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개통수를 컨트롤 상태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전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가진 종들이 다른 전략을 가지는 종보다 훨씬 더 평균 몸 크기가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몸 크기와 이런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전략 자체가 공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거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좀 수학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이론은 보통은 제가 발표를 하러 갔을 때는 이 부분은 그냥 넘기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넘기지 않고 각각의 수식들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학 모델에서는 이제 그 개체들의 생존과 비생존이 어떻게 피트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심플하게 물리학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심플하게 모형을 만들어 봤고요. 이 각 포식자를 만났을 때 요 각각의 피식자가 살 확률을 서바이버십 S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PP는 1차 방어 전략, 프라이머리 디펜스가 성공적으로 그 피식자를 보호할 확률이고요. 당연히 1-PP는 1차 방어전이 실패했을 때 실패할 확률, PS는 세컨더리 디펜스, 여기서는 다이나믹 디스플레이가 되겠지만 세컨더리 디펜스가 피식자를 보호할 확률이에요. 가지고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이 포식자를 한번 1회 만났을 때 피식자가 살 확률이 되겠고요. 이 수식을 좀 뜯어보면은 프라이머리 PP는 이렇게, 그리고 PS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Z는 사이즈고요.
1차 방어 전력이 성공할 확률에서 C는 1차 방어 전력이 성공할 최대 확률, 그리고 알파는 이 방어 전략이 사이즈 디펜던시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 디펜던시가 존재한다면 몸크기가 커질수록 1차 방어 전략이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 세컨더리 디펜스가 성공할 확률은 여기서 D는 세컨더리 디펜스가 성공할 최대 확률이고요. 그리고 베타는 세컨더리 디펜스가 사이즈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냐 요거에 대한 의미고,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은 세컨더리 디펜스의 효용성이 사이즈 디펜던스가 있을 때 몸크기가 커질수록 세컨더리 디펜스가 좀 더 효과적으로 포시자로부터 피시자를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손듦이라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바로 질문하시는 건가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될까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될까요? 예. 교능학위대 이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쓰신 함수가 지수함수고, 앞에 거는 좀 익숙한 것들인데, 뒤에 게 조금, 그러니까 사이즈를 저렇게 지수함수 속에 분모로 넣기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어떤 근거로 저게 나온 건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사실 수학적인 뭐 이론적인 근거가 있기보다는 우리는 저희 관계에 집중을 했어요. 푸덕대리 지도 교수님이 사실은 수학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 그분과 이제 함께 모형을 심플하게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디펜스가 성공할 확률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고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1은 풀하는 거고요. 0은 죽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최대치를 가진 세컨더리 디펜스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의 어떤 특정 최대치를 가지고 그 관계는 바디 사이즈가 증가하면 세컨더리 디펜스가 증가할 확률이 같이 높아지는 이런 관계를 원했어요. 이런 관계를 가지는 수식을 이런 관계를 가지는 이제 수학적인 수식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익스프레션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런 모형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수식들은 다양한데 그 중에 이거를 고른 데에는 사실 특별한 연유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우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아까의 서바이벌십은 포시자를 한 번 만났을 때 서바이벌십인데요. 이 하나의 피식자, 하나의 곤충이 번식을 하기까지 만나는 포시자 만나는 총 횟수는 저희가 이 포아선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과 분산 람다값을 가진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이 각각의 피식자는 람다 회만큼 번식 전까지 포시자를 만나고요. 포시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살아남을 확률을 죄송해요. 먼저 설명할게요. 포시자를 람다로 만났을 때 살아남을 확률, 즉 평균 생존율을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피트니스 계산을 했는데요. 피트니스는 이 총 남긴 자손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W를 계산했을 때 요 W의 왼쪽 파트는 번식을 하기까지 살아남을 확률이고요. 소문자 B는 페컨디티, 낳은 자손수고요. 타우는 이 세컨더리 디펜스, 다이메틱스 플래닝 전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발현시키거나 이 전략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에너지 코스트라든가 어떤 코스트가 있을 거라 예상을 했어요. 어떤 동물의 어떤 형질이든 그 형질을 발현을 위해서는 코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우는 이 세컨더리 디펜스를 가짐으로써 가지는 페컨디티의 코스트를 타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피트니스 W의 수식이 되겠고요. 이때 이 세컨더리 디펜스의 존재가 사이즈별 피트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계를 보니까 이런 상수를 기본으로 했고요. 근데 상수가 변하더라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디펜스가 없이 프라이머리 디펜스, 위장수만 있을 때는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면 피트니스가 낮아집니다. 왜냐면 생존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1차 방어 전략과 2차 방어 전략이 함께 있을 때에는 2차 방어 전략의 효과가 사이즈별로 다르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관계가 이런 관계를 띠게 되고요. 특정 사이즈 이상부터는 프라이머리 디펜스를 가진 것보다 세컨더리 디펜스를 같이 가진 게 PTS가 높게 됩니다.
거기에 세컨더리 디펜스가 만약에 사이즈별로 효과가 다르다. 즉, 큰 사이즈의 개체일 경우에 본인 세컨더리 디펜스가 좀 더 효과적일수록 요 노란 선의 그래프를 따르게 되는데요. 요 파란 선의 그래프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심지어 요 사이즈별 피트니스 관계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사이즈가 훨씬 더 큰 종에서만 요 피트니스가 다른 전략보다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이론에서 보여주는 거는 세컨더리 디펜스를 가지는 게 프라이머리 디펜스를 가지는 것보다 사이즈가 큰 경우에서 특히나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형이 가지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정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몸 크기가 커질수록 1차 방어 전략, 즉 위장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라 불리는 이 2차 방어 전략이 좀 더 큰 먹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중에서 이 첫 번째 가정, 사이즈가 커질수록 위장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는 제가 검증할 것도 없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바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장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라는 2차 방어 전략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이매틱 디스플레이가 정말 사이즈별로 효과가 다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로봇 나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 나방이 하는 일은 단순해요. 날개가 있고요. 겉날개와 속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시자가 다가오면은 겉날개를 쫙 펼치면서 속날개를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미로메라 불리는 애벌레예요. 이게 몸이고요. 먹이 파트예요. 그래서 포시자가 다가오면 날개를 펼치는데 이거 만드는 데 한 3개월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로봇이 작동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요. 만들기 전에 몰랐는데 배터리를 돌리고 블루투스를 돌리려면은 일정 사이즈가 되는 보드라 불리는 기계적인 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작은 로봇 나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저는 당연히 못하고 공대 학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든 기계적인 파트는 나무 판자 뒤쪽에 몰아넣고 나무 판자 위에 이렇게 로봇 나방이 존재하는 이런 로봇 나방을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 나방을 만든 다음에 이 로봇 나방을 실제 야외에 존재하는 나방들의 포식자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나방의 크기가 커질수록 좀 더 다이매틱 디스플레이 전략이 효과적인지를 검증해봤어요. 그래서 검증했을 때 어떻게 검증했냐면 이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야외에 이렇게 로봇 나방을 뿌려놓고요. 새들이 다가오면 날개를 펼쳐요. 그랬을 때 새들의 반응과 이 미럼의 서바이벌십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관계는 이렇게 여기 저희가 실험에 사용했던 트리트먼트들이고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사이즈, 그리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속날개 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예상은 얘가 가장 서바이벌십이 높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실험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 로봇 나방의 서바이벌십이 크기가 크고 컨트래스팅, 좀 더 화려한 속날개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경우보다 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다이매틱 디스플레이라는 전략 자체가 이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의 그 이론적인 가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매틱 디스플레이 연구의 서버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이매틱 디스플레이 전략이 선택적으로 큰 종의 나방에서만 진화를 했고요. 큰 종에서 나방에서만 진화를 한 이유는 첫 번째, 큰 종의 나방일수록 자신의 위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방어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이 다이매틱 디스플레이 전략 자체가 좀 더 큰 사이즈의 나방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의 측면에서 또 큰 종의 나방에서의 진화를 선도하기 때문에 이 다이매틱 디스플레이 전략 자체가 큰 종의 나방에서만 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관련된 연구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다이매틱 디스플레이 말고도
이 플래시 디스플레이라 부르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 에드문드라는 사람이 1974년도에 이 전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힘드니까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설명하면은 이런 현상은 메뚜기에서 가장 많이 보입니다. 지나가다가 메뚜기를 보신 분들이면 갑자기 메뚜기가 발 밑에 있다가 펄쩍 날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경우에 많은 메뚜기들이 평상시에는 위장을 하고 있고요. 도주 시에는 이렇게 화려한 속날개를 펼쳐가지고 화려한 색채를 보여요. 근데 도주가 끝나면 다시 날개를 접서 다시 이렇게 위장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 포식자의 심리에 어떤 효과를 주냐면 포식자는 얘가 지금 이런 색깔인 걸 몰라요. 위장색인 걸. 근데 어떤 화려한 색깔을 가지는 무언가가 날아가서 곤충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쟤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구나. 머리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얘가 착지한 지점에 가서 빨간색을 찾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빨간색이 아니라 위장색을 가지고 숨어있게 되죠. 그래서 포식자는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눈에 잘 띄는 색이기 때문에 슥슥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위장색으로 숨어있는 요 메뚜기를 놓치게 돼요. 이런 방어 전략이 이 플래시 디스플레이가 보이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 플래시 디스플레이가 과연 작동하는지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컴퓨터 게임을 이제 개발했는데요. 이 컴퓨터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공 먹이가 도망치고요. 이 도망칠 먹이를 사람들이 쫓아가서 사냥하는 이런 단순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 먹이가 도주할 때의 색채와 실제로 쉴 때의 색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색채들을 조절해 주면서 실제로 플래시 디스플레이 전략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이론을 검증해 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통 저희가 사용한 배경과 먹이고요. 평상시 숨어 있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위장색으로 숨어 있지만 움직일 때에는 하나의 먹이는 그대로 위장색이고요. 하나의 먹이는 이렇게 화려한 플래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플래시 컬러를 가진 먹이의 생존을 일반적인 먹이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이고요. 트레이닝 과정 중엔 먹이들이 가고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도망갔다가 실제로 먹이를 찾을 때는 다시 위장색으로 숨어있죠. 이번 경우에는 위장색으로 도망간 다음에 다시 위장색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플래시 디스플레이 게임을 만들어서 효용성을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이런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가지는 전략이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보이지 않고 똑같은 위장색으로 도망가는 전략보다 실제로 크게 먹이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 플래시를 보이면서 도망가나 그냥 위장색으로 도망가나 사람들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의 디텍션 타임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먹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포기할 시간을 보면은 플래시 컬러로 도망갔을 경우에 사람들은 좀 더 이 먹이가 숨어있는 환경에서 먹이가 없구나라고 빨리 판단하고 좀 더 일찍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도주하는 먹이를 보고서 저 색깔이 먹이색이구나. 그럼 다음 내가 걔를 쫓아간 화면에서는 빨간색이 보이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 플래시 디스플레이라는 전략의 효용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래시 디스플레이도 다이나믹 디스플레이랑 마찬가지로 뭔가 먹이의 크기에 비례해서 효과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역시 같은 시스템에서 먹이의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본 결과 실제로 먹이 사이즈가 클 때, 먹이 사이즈가 작을 때보다 좀 더 플래시 디스플레이 효과가 크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 일은 뭐냐면 그런 다이나믹 디스플레이나 플래시 디스플레이가 이 사이즈별로 좀 효과가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기존 연구 결과 태극나방과라는 과에서 이 플래시 디스플레이와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전략이 선택적으로 사이즈가 큰 종에서만 진화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플래시 디스플레이나 다이나믹 디스플레이는 태극나방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번 사진을 보시면 얘는 메뚜기 무기고요. 얘는 아시다시피 사막이고요. 얘는 대벌레예요. 그리고 얘는 산누에 나방과라는 나방의 과고요. 이때는 박각시라는 나방의 과입니다. 그 과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메뚜기는 참고로 목이에요. 근데 이 5가지의 분류군은 모두 이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혹은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잘 보이는 분류군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이즈 효과가 굳이 태극나방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런 전략을 보이는 다수의 분류군에서 이런 사이즈별 효과가 똑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고요. 5가지 분류군에서 그러면 정말 큰 사이즈의 종에서 선택적으로 이런 전략들이 진행했는지를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검증해본 결과가 여기 작은 복잡한 그래프인데요. 이거를 쉽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분석은 PGLS 분석이고요. 그래서 개통수를 컨트롤한 상태에서 이 색채 전략과 사이즈의 공준화 여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메뚜기 목과 이 사마귀과 대벌레과 이 산누에 다방과 이 4개의 분류군에서 모두 이런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전략이 선택적으로 큰 사이즈의 종에서만 진화했다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박학식과에서도 사실은 이론적인 이유는 충분했지만 박학식과는 좀 그런 경향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박학식과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스터리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향성을 많은 동물, 많은 곤충 분류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어 전략, 2차 방어 전략 외에도 사이즈는 이 위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위장 전략 중에 카운터 쉐이딩이라 불리는 위장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면 고등어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등어는 등 푸는 생선이잖아요. 등 푸는 생선은 배는 하얗고 등은 이제 좀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고등어뿐이 아니라 대다수의 해양동물들은 이런 등면은 어둡고 배는 하얀 이런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빛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하늘에서 오죠. 태양 쪽에서. 그래서 위쪽은 동물이 있을 때 동물의 윗면은 태양빛 때문에 밝아지고요. 아랫면은 그림자가 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근데 동물의 원래 형태가 윗면이 좀 어둡고 아랫면이 좀 밝으면 태양이 비쳤을 때 이 전체적인 색채가 일종의 유니폼 색채처럼 되어가지고 위장에 좀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런 전략을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밑에 나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가 보이죠. 이 위에 사진 보시면 이 애벌레의 색채가 좀 유니폼한 반면 밑에 사진 보시면 태양빛 때문에 애벌레의 위쪽 면이 좀 더 확실히 밝아 보여서 주변과의 대비가 커 보이죠. 이런 전략들이 카운터 쉐이딩인데 저희가 1250개 정도의 종을 분석해 본 결과 애벌레에선 적어도 카운터 쉐이딩 자체가 좀 더 사이즈가 큰 종에서 선택적으로 진화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개통수를 컨트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개통수를 컨트롤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도 보셔도 산누에 다방과에서는 역시 사이즈가 큰 종에서 선택적으로 카운터 쉐이딩 진화를 했고요. 반면에 박학식과에서는 기존과 비슷하게 좀 그런 패턴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좀 다른 현상을 띠긴 하지만 이런 카운터 쉐이딩 역시 사이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화한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통수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제가 하지 않은 연구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곤충의 방어 전략의 진화에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잘 알려진 거로는 첫 번째로는 불완전 의태라고 불리는 임퍼펙트 미미크리가 있어요. 요거는 파리목의 등에가 많이들 이 벌들을 의태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 의태의 정확성이 이 파리와 벌의 사이즈에 비례해가지고 진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애벌레에서 아이스팟이라 불리는 눈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 이런 눈 모양 역시 애벌레에서 큰 종에서만 선택적으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그룹에서 연구한 다이나믹 디스플레이라는 전략이 선택적으로 큰 종에서 진화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최근에 연구한 바로는 카운터 쉐이핑 역시 이렇게 사이즈가 큰 점에서 선택적으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출판이 됐고요. 마지막 데이터는 출판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는데 한 5분 정도 더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요 관련된 얘기라서 요 연구 관련된 얘기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련된 연구인데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경고색을 보이는 색들은 포식자에게 자신의 독성 물질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그 포식자들은 왜 얘네들을 공격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포식자들이 선천적으로 보이는 경고색을 보이는 먹이에 대한 회피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포식자들이 얘네들을 먹어보니까 이런 색을 가지는 게 맛없는 거구나. 즉 학습을 통해서 얘네들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근데 이런 포식자의 학습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아까 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다이어메트릭 디스플레이 전략들, 특히 다이어메트릭 디스플레이 전략들은 갑작스럽게 화려한 색깔을 보이면서 포식자를 놀래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색채들이 다 자연에 존재하는 경고색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에 존재하는 포식자들이 이런 경고색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아마도 다이어메트릭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종들 혹은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종들의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행동 실험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행동생태학자라 행동 실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이어메트릭 디스플레이 전략은 병아리를 포식자로 썼어요. 병아리를 포식자로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닝이 쉽고요. 이 경험에 대해서 저희가 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아리를 썼고요. 병아리를 두 그룹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경고색에 대해서 학습하고 회피하도록 트레인 시키고요. 이쪽이네요. 그리고 어떤 그룹은 트레인 전혀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다이어메트릭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로봇 나방을 맞추셨을 때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나방의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시면 병아리가 있고요. 트레인이 된 병아리예요. 다이어메트릭 디스플레이 전략을 보면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트레인된 병아리였고요. 플래시 디스플레이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했어요.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사람은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경고색을 피하도록 훈련시키고요. 한 그룹은 전혀 그러지 않도록 훈련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먹이를 보여준 다음에 이 먹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면 기존과 다른 점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경고색을 가진 먹이를 사냥하면 포인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경고색이 아닌 먹이를 사냥하면 플러스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참여자들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 먹이를 사냥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실험부터 방식은 기존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넘어갈게요. 그랬을 때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 병아리 다이어메트릭 디스플레이 실험에서는 이 경고색을 학습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다이어메트릭 디스플레이를 가진 먹이를 살려두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거는 플래시 디스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그럼 자연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포식자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 저는 새를 가져가고요. 새 같은 경우에 매년 번식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번식한 새끼들이 나와서 플렉스링이라고 부르는데 번식한 새끼들이 나와서 막 활동할 때에는 경험이 막 없는 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경고색에 대해서 회피할 줄 모르고요. 반면에 시즌이 가면 갈수록 이 경고색에 대해서 학습을 한 새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고색에 대해 학습한 포식자들은 시즌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케이스에 요 다이어메트릭 디스플레이 전략을 가진 종들은 조금 더 늦은 시즌에 나오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 대한민국과 영국과
미국에서 출현하는 나방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나방들 제가 모은 데이터는 아니고요. 실제 출판된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 나방들 다수가 어느 시기에 출현하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저 X축은 5월부터 10월까지고요. 출현 시기에 얼마나 나방이 많은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위장을 가진 나방들이 대체적으로 흔하고요. 경고색을 가진 나방도 5월부터 8월, 9월까지 대체적으로 흔한데 요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혹은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이런 종들은 특이적으로 좀 더 늦은 시기에 특히 한국과 영국, 미국 모두에서 특이적으로 좀 더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종가 비교 분석을 할 때 이 계통 분석 방법은 뭐 다양한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지만 제가 테스트한 거는 이 두 가지 이상의 트레이드들이 어떻게 함께 공진하여 왔는지 이런 패턴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고요. 수학적 모델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인 관계에 대한 예측이나 혹은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데 이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행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수학 모델링으로 나온 이론적인 관계들 혹은 계통수 분석에서 나온 이런 관계들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이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위에는 저 포닥대 연구실이고요. 참고로 지도 교수님이 안 계세요. 나중에 포닥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지도 교수님이랑 찍은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중간은 현재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요. 밑에는 저희 필드 연구를 많이 도와준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럼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짧은 질문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이대경 학생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학교 이대경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사이즈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사이즈에 대한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셨는데 제 느낌으로는 곤충의 크기라는 게 몸통의 경우에는 항상 그 상태로 포식자에게 발견될 수 있는 크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날개 같은 경우에는 적고 있을 때는 작지만 이게 펼치고 있을 때는 크잖아요. 사실 플래시나 아니면 다이아메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서는 날개를 펼쳤을 때 사이즈가 이펙티브하게 작용을 하고 그 포식자에게 1차적으로 발견될 때 사이즈는 몸통의 사이즈가 좀 더 지배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사이즈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한 가지로 특정을 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 뭐 분류군별로 서로 다른 걸 측정하겠지만 종별로 단 하나의 지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에게 사이즈가 작용하는 요소는 포식자가 얘네들을 얼마나 발견할 확률을 결정하거나 혹은 포식자가 봤을 때 얘가 얼마나 커 보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 특히 제가 연구했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날개 크기가 폈을 때 훨씬 더 몸통보다 커 보이고요. 실제로 날개 크기가 좀 더 기본적으로 많은 몸통들은 날개에 덮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날개 사이즈, 날개가 가지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크기가 이런 전략의 진화에 큰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을 해요. 몸통 같은 경우에는 뭐 몸통이 없이도 뭐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좀 더 색채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봤을 때 날개가 가지는 색채들이 좀 더 몸통이 가지는 색채보다 좀 더 유의미한 진화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사용하신 건 날개 길이로 사용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분류군마다 잘 쓰이는 지표들이 좀 다른데 이런 곤충은 이제 나방 같은 경우는 날개 편길이라고 날개를 폈을 때 길이를 재는 방식이 있는데 이 지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수현 교수님 짧은 질문 하나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험 내용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색깔 구분이라는 것은 사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혹시 새나 뭐 곤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펙트럼을 볼 텐데요. 네. 우리가 그 인간에게는 보호색이 아니지만 곤충이나 새 같은 데 보호색인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색채를 저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을 활용하거나 혹은 사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UV 부분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UV를 못 보지만 대다수에 존재하는 많은 곤충들이나 이 잠재적인 포식자들은 UV 영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분석을 하면서도 UV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의 우선 제가 이제까지 발표한 내용의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얻은 사진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UV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UV 같은 경우에 자연에서 특히 동물의 몸에 UV가 존재할 때는 보통 위장색을 가지는 곤충들이나 동물들은 UV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UV를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배경들, 나뭇잎이나 혹은 뭐 나무 껍질, 죽은 나뭇잎들은 대부분 UV를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UV를 가지는 게 포식자에게 눈에 띄게 작동할 수 있어서 위장색을 가지는 애들은 거의 UV가 없고요. 경고색을 가지는 애들, 특히 하얀색이나 노란색 혹은 빨간색을 가지는 이런 애들이 보통 UV를 많이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UV를 고려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곤충들을 분류했지만 그게 곤충 분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장색을 가진 애들은 어쨌든 UV가 없을 거라 예상이 되고 실제 과거 연구에서 위장색을 가진 애들에서는 UV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좀 더 정교하게 연구를 하고 한다면 UV까지 고려해서 동물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실제 포식자가 보는 스펙트럼 내에서의 색채를 연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죠. 네.